한국은 왜 협박과 압박이 안 통합니까? 미국 중앙정보부와 국무부가 공동 작성한 긴급 분석 보고서가 워싱턴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계산이었죠.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한국은 항상 다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박정희의 모래사장 도전, 정주영의 소대 천한말이, 이건희의 선포. 맞습니다. 한국은 늘 그래 왔어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하나로 당열하고 위로 솟아오르는 나라, 굴복이라는 걸 모르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세계 최강 해군에 한국 모함들이 하나둘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정비라인 전면, 중단 함대 가동률 급락. 그리고 마침내 경납고에 묶인 거대한 고철 덩어리들. 한국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미국의 당황스러운 고백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날 오후 미국 해군 최대 정비기지에서 모든 크레인이 멈췄었습니다. 한국 모함 세척이 경납고에 묶인 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손을 떼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항상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걸, 그들을 일본이나 유럽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마이클 맥스톤입니다. 25년간 미 해군에서 전략 분석과 정비 운영 분야에서 일했고 나토 자문도 맡았었죠. 퇴역 후엔 민간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위기는 9월 한 줄의 보도자료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즉시 시행.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였어요.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로 무려 100배 인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야? 동료 분석관 톰이 보고서를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건 미국에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한국 기술자들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행정적 조치뿐이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회의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돌아올 거야. 아니에요. 이건 위험해요. 제가 반박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날 미국은 한국을 잘못 건드렸어요. 100배 인상. 그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현장의 공기는 싸늘했어요. 2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한국 기술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죠. 맥스톤 씨,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오션 현장 책임자 김영수 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25년간 미국을 위해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김 팀장님, 좀 기다려 보세요. 분명 해결책이. 아니에요. 맥스톤 씨.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와 존중의 문제죠.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자존심에 불이 붙었다는 걸. 25년간 함께 일하며 배운 교훈이었죠. 한국인들은 돈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오션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모든 미국 내 계약 중단, 투자 철회, 기술자 전원 철수,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나가겠어? 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블러핑이겠지. 일주일 안에 다시 돌아올걸? 아니야.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한 번 마음먹으면 절대 돌아서지 않아. 특히 자존심 상하면 더더워. 과장하지 마, 맥스톤. 결국 비즈니스인데 뭘? 다른 동료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DNA를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보고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펜타곤은 아수라장이 됐죠. 긴급 상황입니다. 해군 작전 참모가 회의실로 뛰어들었어요. 한화 오션이 빠지면 해군 정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대체 업체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최소 2년은 걸려요. 더 충격적인 건 중앙정보부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국무부와 공동으로 작성한 긴급 분석 자료였죠. 제목부터 섬뜩했어요. 한국 대응 분석 협상 불가 시나리오. 보고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경제적 압박이나 정치적 협박은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만 낼 뿐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나와 있었거든요. 1970년 울산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한 남자가 삽을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전 세계가 비웃었죠. 조선업은 선진국만 할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래사장에서 시작된 꿈이 현실이 됐어요. 불과 3년 만에 현대조선소가 세워졌고 10년 후엔 세계 1위 조선강국의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것을 해낸 겁니다. 한국인의 DNA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판문점 83세의 정주영 회장이 소대천 한 마리와 함께 냉전의 철벽을 뚫었어요.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미친 짓이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17세의 아버지 소판돈 70원을 들고 가출했던 소년이 1,001마리 소대로 그 빚을 갚으러 고향 땅을 밟았어요. 1,000마리가 아닌 1,001마리.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 문명 비평가기 소르망은 20세기 마지막 전의의 술이라 찬양했어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한국인의 뚝심이었습니다. 더 가슴이 뛰는 건 1993년이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그 순간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에서 휴대폰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영역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삼성이 세계 1위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글로벌 패권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것들을 해낸 민족.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박정희의 모래사장 삽질에서 시작된 조선업 신화. 정주영의 1,001마리. 소대로 연 남북교류. 이건희의 혁신선언으로 만든 글로벌 패권. 박정희, 정주영, 이건희. 그들의 유산을 잊은 건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굴복 대신 도전을, 수능 대신 혁신을 택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1970년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맥스턴 씨. 젊은 분석관 데이브가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끝까지 버틸까요?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데이브, 그게 한국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깨산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자존심과 신념으로 움직이는 민족이야. 그때 톰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뛰어왔어요. 큰일 났어.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나오션이 진짜로 철수 시작했어. 거제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 정리도 전부 중단한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실이 닥친 거였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경고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다르다고. 압박으로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놓친 게 뭔지, 한국을 단순한 하청업체로 봤다는 거.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말 잘 듣는 부하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동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 해군이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 그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철수의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굴복 대신 독립을, 의존 대신 자립을 택한 거였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손을 놓자 미국 조선 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라던 아니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예측했던 대로 미 해군의 정비 라인이 불과 하루 만에 멈춰 섰거든요. 긴급 상황입니다. 해군 작전 지휘부에서 극보가 날아왔어요. 거제 조선소 정비 라인 전면 중단. 한국 모함 세척 즉시 경납고 배치.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25년 해군 경력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미국 한국 모함들이 멈춰 섰습니다. 제럴드 포드함 니미츠함, 아이젠하워함,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함대가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된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동료 분석관 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업체 하나 빠진다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경고했잖아, 톰. 한국은 다르다고. 제가 씁쓸하게 답했어요. 정비 중단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나오션만이 제공하던 예방정비 시스템과 수명 예측 알고리즘이 중단되자 곳곳에서 고장이 속출했어요. 부품 공급망도 끊겼습니다. 이미 해군은 급기야 함정에서 부품을 뜯어 다른 배에 끼워 넣는 이른바 카니벌라이징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맥스톤, 이 보고서 좀 봐. 데이브가 창백한 얼굴로 최신 분석 자료를 가져왔어요. 함대 가동률이 48%까지 떨어졌어. 이런 수치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이야. 세계 최강 해군이 부품이 없어 배를 뜯어 쓰는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캐나다에서 폭탄 같은 뉴스가 터진 거였습니다. 수년간 검토하던 잠수함 전력 교체 논의에서 한국을 협상 파트너로 급부상시켰다는 거였어요. 캐나다가 뭘 한다고?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한국과 60조 원 규모 잠수함 계약을 검토 중이래요. 정보 분석관이 급히 보고했어요. 이 금액은 캐나다 연간 국방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문은 국제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60조 원.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고작 한국 업체 하나라던 오만은 산산조각 났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야. 제가 회의실에서 분석했어요.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기존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야. 미국은 처음으로 한국에 굴복할지 모른다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워싱턴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부랴부랴 국방부에서 긴급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계약 수준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해외 방산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해군 정비 사업을 더욱 강조하겠다. 미국은 급히 보도 자료를 내며 계약은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언론들은 이미 눈치챘거든요. 미국이 진화에 나섰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 아닌가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과 군함 정비 계약을 논의하고 싶다고. 필리핀도 해군 현대와 사업 파트너로 한국을 고려 중이라고 했죠. 필리핀까지. 톰이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도왔던 동맹국들이 한국으로 돌아서는 거야. 인도에서도 러브콜이 날아왔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논의가 줄을 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세계는 한국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맥스톤 씨. 젊은 분석관이 혼란스러워함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협력해온 나라들이 왜 갑자기 간다네, 데이브.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파트너가 아니라 부하로 대했어. 하지만 한국은 달랐던 거야. 한국의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각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을 제시했어요.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현지 생산. 미국이 절대 주지 않던 것들을 한국은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전 세계 해군 정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해군 정보 담당관이 브리핑했어요.
특히 고부가 가치 정비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추월했어요. 추월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고위 관계자가 소리쳤어요. 사실입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LNG선과 초대형 선박 부문에서는 독보적이에요.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세계 해양 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해운, 정비, 부품 모든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데이브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굴복해야지 뭘 어떻게. 제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한국에 사과하고 파트너십을 요청해야 할 때. 하지만 워싱턴 상층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절대 안 돼. 우리가 한국에 굴복할 순 없어. 강경파들이 반발했어요. 일본이나 유럽 업체들로 대체하면 돼.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조선 업체들은 이미 자국의 군사 및 민간 물량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일본 조선 업체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실패입니다. 담당관이 한숨을 쉬며 보고했어요. 기술 수준이 한국의 70% 정도밖에 안 돼요. 특히 첨단 정비 기술은 따라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유럽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의 한 조선소는 아예 불가능하다며 제안을 거절했죠. 이제 인정해야 해. 제가 회의실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대체 불가능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때 톰이 최신 뉴스를 확인하고 소리쳤어요. 맥스턴 이거 봐. 노르웨이도 한국과 계약 논의에 들어간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야. 브라질까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어. 세계가 한국을 향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는 걸. 해양 산업의 패권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질서. 미국이 더 이상 독점할 수 없는 현실. 우리가 놓친 게 뭘까? 데이브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존중이야, 데이브. 제가 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업체로 봤어. 그런데 한국은 이미 우리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중심 해양 질서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방안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며칠 후 거제 앞바다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 USNS 월리, 쉬라미아나오션 조선소에서 정비를 마치고 당당히 바다로 나섰어요. 수개월간의 대규모 정비 작업이 완료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그들의 군함이 한국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맥스톤 이 보고서 좀 봐. 데이브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자료를 가져왔어요. 원리 쉬라함 정비 완료 보고서야.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어.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해낸 일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단순한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함정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했어요. 기존 미국 기준보다 30% 향상된 성능으로 말이에요. 추진 시스템, 전자장비, 통신체계, 심지어 내부 구조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건 정비가 아니라 재탄생이야.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정밀도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0.18이 3m 밑에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미국 기준이 1mm였는데 한국은 그보다 10배 더 정밀했어요. 품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80% 검수로 끝내는데 한국은 100% 전수 검사를 했어요. 심지어 미국 측이 과도하다고 할 정도였죠. 한국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이야. 현장에 파견됐던 미 해군 장교가 보고했어요. 그들에게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혁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고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거든요. 예를 들어 엔진 시스템에서 자주 발생하던 진동 문제.
미국은 20년간 임시 방편으로만 처리해 왔는데 한국은 아예 구조를 바꿔서 문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진짜 그들은 미쳤어요. 이런 기술진을 몰아낸다고요? 미국 엔지니어가 한국 팀장에게 물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도 노력해요. 김 팀장이 담담하게 답했죠.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이에요. 미국은 작동하면 된다는 식이었다면 한국은 완벽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어요.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던 겁니다. 정비 과정에서 한국의 글로벌 MRO 능력이 완전히 입증됐습니다. 정비, 수리, 운영,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줬어요. 특히 예측 정비 시스템은 혁명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부품의 수명을 정확히 예측했어요. 언제 어떤 부품이 고장날지 미리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고장나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고장나기 전에 미리 교체할 수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함정의 가동률이 30% 향상될 겁니다. 실제로 원리 슈라함은 정비 완료 후 단 한 번도 예상치 못한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모든 게 한국이 예측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마법 같아. 현장 담당 해군 장교가 혀를 내둘렀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내부에 미친 충격이었어요. 단순한 정비 성공이 아니라 미국 해군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한국 없이는 작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거야. 펜타곤 고위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경납고에서 멈춰선 함대 위에 한국 없이는 작전 불가라는 현실이 찍혔습니다. 원리 슈라함의 성공적인 정비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어요. 세계 최강미 해군도 한국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작전을 펼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토니스는 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리 슈라함의 정비 성과를 본 다른 나라들이 앞다퉈 한국의 러브콜을 보낸 거였어요. 영국에서 한국 모함 정비를 의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보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프랑스도 잠수함 정비 협력을 요청했고요. 한국의 기술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유럽 해군들이 주목했어요. 그들도 오래된 함정들의 정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단숨에 해결책을 제시한 거였죠.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데이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 해군의 핵심 파트너가 되고 있어. 그런데 그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원리 슈라함 정비 완료 기념식에서였어요. 한국 기술자와 미국 해군 장교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미국 장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그때 한국 김 팀장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린 늘 파트너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파트너. 하청업체가 아닌 파트너.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하청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였어요. 미국 해군 수뇌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공식 브리핑에서 선언했어요. 앞으로 모든 주요 정비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핵심 파트너라고 부르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의 정신을 봤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는 거죠? 미국 엔지니어가 물었을 때 한국 기술자가 답했던 말이 기억나요. 함정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죠. 그 마음가짐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거였어요. 원리 슈라함 사건 이후 미국 내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대단해. 우리가 왜 그들을 무시했었지? 앞으로는 한국과 진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해. 언론도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미국, 해군의 새로운 희망.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기술.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 한미 협력.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미국 해군 내부의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하청업체로 보던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 해.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 예측 정비 기술을 도입해야 해. 25년 해군 생활에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기술을 배우려고 하다니요.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한국은 정말로 우리와 동등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뛰어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원리 실화함의 우렁찬 백고동 소리가 거제 앞바다를 올렸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대가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미국은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 마스가가 위기에 빠졌거든요.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며 내건이 구호는 트럼프의 정치적 자존심의 상징이었어요. 미국의 조선업의 미래를 한국에 맡기려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백악관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한국 사태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저는 그 회의에 군사 전문가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어요. 트럼프가 그토록 자랑하던 마스가 이제 한국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스가의 감액 핵심은 미국 조선업 부활이었어요. 쇠락한 미국 조선소들을 되살리고 해군 함정을 자체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니 암담했어요. 미국 조선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어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쇠퇴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기술력도, 인력도, 인프라도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 가동률이 어느 정도죠? 트럼프 측근이 물었어요. 30%도 안 됩니다. 담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대부분이 수리나 개조 작업만 하고 있어요. 신조선 건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술 격차였어요. 한국 조선소가 첨단화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함정을 건조할 때 미국은 아직도 1990년대 방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동화 수준도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죠. 한국은 어떤 수준인가요? 회의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세계 조선 점유율 1위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특히 특수선과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에요. LNG선은 90%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80% 이상을 한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가 깨달은 거였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조선업 부흥의 열쇠는 오히려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마스카를 성공시키려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설계 기술, 건조 공법, 품질 관리 시스템, 심지어 숙련된 인력까지 모든 게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한국과 협력하면 되지 않나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을 요청하겠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오션의 철수와 투자 중단 소문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존파의 위기로 몰아넣은 거였어요. 한국의 참여본 없이는 마스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해진 거죠. 하나오션이 미국 투자를 전면 중단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보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어요. 이렇게 되면 마스가는 완전히 무너져요. 측근에 따르면 트럼프는 보고서를 던지며 격분했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한국 예측을 이렇게밖에 못해. 더 강하게 압박해. 경제 제재도 검토하라고. 그럼에도 트럼프는 끝까지 압박과 협박만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측근들조차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기술적으로도 동맹적으로도 다른.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트럼프는 끝까지 반발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한국에겐 그런 압박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한국의 대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대응은 미국을 경악시켰습니다. 굴복을 모르는 미국의 오만. 그러나 한국은 그들의 압박을 비웃듯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등한 파트너십만을 추구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협상에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성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어요. 한국이 미국에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이런 말을 했어? 보좌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구체적인 행동이었어요. 한국은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인도네시아와 대규모 조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브라질과도 해군 현대화 사업 논의에 들어갔어요.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의 대응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철회의 외교,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의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한국.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미국 언론마저 철회 외교라 부르며 놀라워하는 상황이었어요. CNN의 한 앵커가 말했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순순히 따르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의 당당한 외교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의 시작일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트럼프를 더욱 격분시켰어요. 언론들이 왜 한국 편을 들어? 워싱턴은 패닉에 빠졌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 왜 협조를 안 하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협력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였어요. 유럽연합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모든 국가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일반적인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상 한국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본도 조심스럽게 한국 편에 섰습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심지어 호주, 캐나다 같은 전통적 미국 동맹국들도 한국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세계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외교 담당관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어요. 트럼프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스가는 더 이상 미국 조선업 부활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의 무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제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마스가는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트럼프 측근이 물었어요. 인정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해요. 제가 답했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미국이 한국에 굴복할 순 없어.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살려달라 매달린 프로젝트. 마스가의 운명은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그런데 정작 미국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굴복이 아니라 더 큰 도약으로 답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미국이 언제쯤 현실을 받아들일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의 DNA에는 굴복 대신 도전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마스가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고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것. 하지만 그 길은 아직 멀어 보였어요. 미국 내부 강경파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한국이 빠져도 2주면 대체된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국방부 강경파 인사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일본 유럽 업체들이 줄을 서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25년 현장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거든요. 강경파는 일본과 유럽을 외쳤지만 정작 동맹국들은 한국과 손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이 무슨 소리야? 강경파 인사가 화를 냈어요. 일본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이고 독일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하지만 이미 현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현실부터 참담했어요. 일본 조선 업체들은 자국의 군사 및 민간 물량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이마바리 조선. 일본의 대표 조선소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일본 조선업 현황 보고서입니다. 정보 담당관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요. 보고서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 조선업의 세계 점유율은 10%도 안 됐어요. 한국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었죠. 특히 군함 건조나 첨단 정비 기술에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우리 함정 정비가 가능한지 문의했는데요. 담당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독일이었어요. 독일의 티산 그룹프 마린 시스템즈는 유럽 최고 수준의 조선소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들도 미국 해군 규모의 정비는 감당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독일 측 답변이 왔습니다. 외교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현재 자국 해군과 유럽 고객사 물량으로도 포화 상태라고 하네요. 강경파의 책상 위 보고서와 바다 위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강경파 인사가 당황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프랑스의 나발그룹, 이탈리아의 핀칸티엘이, 영국의 BAE 시스템즈, 유럽의 주요 조선업체들을 다 알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자국 물량으로 바쁘거나 기술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합쳐도 한국 하나오션 하나를 대체할 수 없어요. 제가 현실을 직시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은 미국과의 갈등 와중에도 오히려 더 바빠지고 있었어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대규모 수주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하나오션 최신 동향 보고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캐나다는 정말로 1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한국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호주도 차세대 호위함 프로그램에서 한국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었죠. 뉴질랜드까지 한국의 해군 현대와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분석관이 계속 보고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택하는 순간 미국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강경파 인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우리 동맹국들이 한국을 택한다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각국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기술력,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이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상하 관계를 강요했지만 한국은 진정한 협력을 제시했거든요. 한국은 기술 이전도 해주고 현지 생산도 지원해줘요. 캐나다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이었어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호주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줘요. 일방적으로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자는 거죠. 동맹국들이 한국과 계약서를 쓰는 동안 미국은 허상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내부 갈등이 거짓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굴복해야 한다, 대버텨야 한다 논쟁이 폭발한 거였습니다.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온건파가 주장했어요. 한국에 사과하고 파트너십을 요청해야 해요. 절대 안 돼. 강경파가 반발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굴복할 순 없어. 펜타곤 회의실은 완전히 분열됐어요. 매일 격론이 벌어졌죠. 맥스톤 당신 생각은 어때? 한 고위 관계자가 제게 물었어요.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히 답했어요.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자존심은 강경파가 반문했어요.
자존심으로 함대를 움직일 수 있나요? 제가 반박했어요. 지금 우리 항공모함들이 경납고에 묶여있는 현실을 보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대규모 해군 현대와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브라질도 한국과 조선업 기술 협력에 본격 나선다고 발표했죠. 남미까지 한국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정보 담당관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너시가 시작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국과 해군 협력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거든요. 이제 정말 전 세계가 한국 편이네요. 젊은 분석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세계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미국만이 아직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강경파들은 여전히 대체 가능하다는 허상에 매달렸어요. 일본 기업들을 압박해서라도 참여시켜야 해.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압박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현실을 지적했어요.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결정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조선업체의 기술 평가 결과입니다. 기술 담당관이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어요. 한국 대비 평균 70% 수준입니다. 70%.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네, 특히 첨단 정비 기술과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더 큰 격차를 보여요. 솔직히 1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이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다면서 강경파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자국 함정은 잘 만들지만 우리 해군 규모의 정비는 불가능해요. 기술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게다가 한국처럼 빠른 속도와 정확성은 기대할 수 없고요. 현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기술력, 생산력, 품질 관리 모든 면에서 독보적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온건파가 다시 물었어요.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해요. 저는 확신의 참목소리로 답했어요.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말이에요. 하지만 강경파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절대 안 돼.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 그런 그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 내부의 갈등이 한국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전 세계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강경파의 허상이 현실을 가렸고 그 결과 미국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뒤처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자기 기만이 계속될지를, 그리고 미국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를 말이에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오션 철수설이 나오고 잠시 공정이 멈춘 것뿐인데 미 해군 곳곳에서 정비 중단 사태가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문제들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거짓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노폭 해군기지에서 급보가 날아왔어요. 구축함 2척 추가로 정비 불가 판정, 즉시 경납고 배치 요청합니다. 항공모함과 잠수함은 이미 경납고에 묶여 있었어요. 제럴드 포드함, 니미츠함, 아이젠하워함,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함대가 하나둘 움직임을 멈춰갔습니다.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현재 함대 가동률이 어느 정도죠? 해군 참모총장이 긴급히 물었어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작전 담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35%,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참담했어요. 세계 최강 해군의 3분의 2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오션만이 제공하던 예방정비 시스템이 지연 중단된 거였어요. 이 시스템은 한국이 구축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수명 예측, 알고리즘이 핵심이었어요. 언제 어떤 부품이 고장날지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교체하는 시스템이었죠. 예방 정비 시스템이 멈추자 함대는 하루 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고장이 폭증하고 있어요. 정비 담당관이 절망적으로 보고했어요.
어디서 언제 문제가 생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국 시스템이 있을 때는 99% 정확도로 고장을 예측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미 해군은 다시 1990년대 방식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고장률은 폭증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해서는 월 고장률이 2% 미만이었는데 시스템 중단 후 15%까지 치솟았어요. 이길 배가 넘는 증가였죠. 이럴 수가 있나요? 젊은 장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대단했지 했는지 이제 알겠어. 베테랑 정비병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더 심각한 건 부품 공급망이 끊긴 거였어요. 하나오션은 단순히 정비만 담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품 조달, 공급망 관리, 재고, 최적화까지 모든 걸 담당했었어요. 그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부품 재고가 바닥났어요. 보급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어요. 주요 부품들의 납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어요. 금이 해군은 급기야 함정에서 부품을 뜯어 다른 배에 끼워 넣는 이른바 카니벌라이징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함대가 이제는 고철 더미를 뜯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카니벌라이징. 이건 정상적인 해군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부품이 부족할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함에서 레이더를 뜯어서 비함에 끼우고 비함에서 엔진 부품을 뜯어서 시함에 끼우고 정비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정말 미 해군이 할 일인가요? 현장 정비병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심지어 항공모함에서도 카니벌라이징이 벌어졌어요. 니미치함에서 부품을 뜯어내 제럴드 포드함에 끼우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죠. 항공모함을 뜯어서 다른 항공모함을 고친다고 해군 참모총장이 경악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정비 책임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유럽 대체 업체들의 테스트가 연이어 실패로 끝난 거였어요. 미쓰비시 테스트 결과 나왔습니다. 기술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완전 실패입니다. 한국 수준의 절반도 안 돼요. 독일 티센크루프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업체도 포기 선언했어요. 담당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유럽의 주요 조선 업체들을 다 테스트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모두 한국 기술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해군 고위 관계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정비는 멈췄고 알고리즘도 멈췄습니다. 남은 건 붕괴뿐이었어요. 예측 전망 보고서에 담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함대 가동률이 25% 폭락, 최신 보고서였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해군이 마비될 것 같아요. 25%, 세계 최강 해군의 4분의 3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태평양 함대, 대서양 함대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니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국방장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비상회의를 소집한 거였어요. 합참위장,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한 최고위급 회의였죠.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보고해 주세요. 합참위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미국 조선업은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 참담한 건 대체 가능한 국가가 없다는 거죠. 해군 참모총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5년 해군 경험에서 이런 순간은 처음 봤어요. 미군 최고위 지휘관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대체 업체는 정말 없나요?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없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확실하게 답했어요. 한국만이 우리 해군을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마침내 그들조차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합참위장이 물었어요. 한국의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답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드디어 미국이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걸, 한국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캐나다, 호주, 인도, 유럽 각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너무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의존도 분석 대체 불가능한 현실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 해군의 정상작전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한국 기술과 시스템 없이는 세계 최강 해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25년간 써온 보고서 중 가장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동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뛰어넘는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그 파트너 없이는 미국 해군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게 완전히 증명된 거였죠. 카니발라이징으로 연명하는 함대, 25%까지 떨어진 가동률, 그리고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남은 건 미국이 자존심을 버리고 진정한 협력을 요청할 용기를 갖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자 드디어 멈춰있던 미항 국모함 전력이 다시 바다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 기술자들의 정비가 있었어요. 한국팀이 돌아옵니다. 노퍽 해군기지에서 희소식이 날아왔어요. 내일부터 정비 재개한다고 연락 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멈춰있던 함대가 한국 기술자의 손길로 다시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먼저 돌아온 건 하나오션 김영수 팀장과 그의 동료들이었어요. 모욕을 당하며 떠났던 그들이 다시 미국 땅을 밟은 거였죠. 김 팀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노퍼 기지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사과했어요.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김 팀장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우리는 원래 파트너였습니다.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되어보죠.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미국 해군 장병들의 얼굴에 다시 희망이 피어올랐거든요.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현장 정비병이 안 돼 한숨을 쉬었어요. 특히 한국모함 링컨호의 정비가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링컨호는 90일간 경납고에 묶여있던 대표적인 피해 함정이었어요.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고장나 있었고 미국 기술진만으로는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투입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링컨호 정비 착수. 한국 기술팀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전체 시스템을 정밀 진단하고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해. 미국 엔지니어가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제를 찾아내지? 경험이죠. 한국 기술자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수백 번 해봤거든요. 링컨호 정비 과정은 가위 예술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성능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추진 시스템의 효율성이 15% 향상됐고 레이더 시스템의 정확도도 20% 개선됐어요. 심지어 연료 소비량까지 10% 절약되도록 최적화했습니다. 이건 정비가 아니라 재탄생이야. 링컨호 함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2주 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모함 링컨호가 거제 조선소에서 완벽히 제출한 거였어요. 90일간 죽어있던 거대한 함정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링컨호의 제출항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어요. 링컨호 제출항 준비 완료, 함교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링컨호가 바다로 나서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10만 톤 거대 함정이 당당히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 그 뒤로 다른 함정들도 하나둘 따라 나섰어요. 정말 꿈 같아. 현장에 있던 해군 장교가 감격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자 미 해군 함대의 가동률은 70%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25%까지 떨어졌던 가동률이 70%로 급상승한 거였어요. 믿기 어려운 회복 속도였죠. 가동률 70% 달성. 해군 본부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3개월 만에 정상 수준으로 복구 완료.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미 해군 기적의 부활, 한국 기술이 일으킨 기적, 세계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 미친 충격이었어요. 세계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해양 패권은 더 이상 미국 단독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다극 체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패권 구조가 바뀌었어.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어. 유럽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부상했다. 한미 파트너십이 글로벌 질서를 바꾸고 있다. 아시아 매체들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 올랐다. 아시아가 서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보고서와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다. 아니,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 있다. 세계는 보았습니다. 패권은 이제 한국과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미국 내부에서도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핵심 파트너야. 해군 수뇌부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기획 공식 브리핑에서 선언했어요. 앞으로 모든 주요 정책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거든요. 백악관에서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 국무장관의 공식 성명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를 말이에요. 2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교훈을 얻은 적은 없었어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었던 거죠.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압박받을 때도 굴복하지 않았고 협력을 요청받을 때는 아낌없이 도움을 줬죠.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드링컨 호가 태평양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한국이 중심이 된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말이에요. 90일간의 위기는 끝났지만 그 위기가 남긴 교훈은 영원할 거예요. 겸손과 협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한국은 우리에게 그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차례였어요. 위기 이후 새로운 시대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어요. 한국 대응 보고서 협력 없이는 미래도 없다. 저는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25년간의 군 경험과 이번 위기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로서 말이에요. 그 보고서의 첫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협력 없이는 미래도 없다. 더 이상 미국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선언이었어요. 한국이라는 파트너 없이는 미국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거였죠. 이 보고서가 정말 공개될까요? 젊은 분석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공개되어야 해.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진실을 숨긴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1970년대처럼 고개 숙이고 예스만 외치던 약속국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협상장에서 한국은 완전히 달라진 존재였어요. 예전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한국이 따르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단호하고 당당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계약을 멈출 수 있는 힘을 보여줬어요. 이번 계약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일반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한국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거든요. 조건을 다시 검토해 보시죠. 한국 측이 제안했어요. 우리는 파트너십을 원하지 종속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조달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동맹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에서 시작된 파장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산업 전체로 확산된 거였어요. 삼성이 텍사스 공장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경제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어요. 170억 달러 규모예요. 170억 달러. 하나로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시간 배터리 공장 투자 150억 달러도 보류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차도 조지아 공장 확장을 중단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한국을 압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한국 기업의 투자가 멈추자 미국 현장에서 곧장 혼란과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시는 삼성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 왔었어요. 도로 전력망, 상하수도 모든 인프라를 삼성에 맞춰 구축했었죠. 그런데 투자가 보류되자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 공장이 들어오면 일자리 3,000개가 생길 예정이었는데 테일러 시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 공장 확장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된 거였죠.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투자한 그간의 규모를 보세요. 경제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단순히 투자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관 산업까지 고려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아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의 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각종 수치들이 드러나자 미국이 한국을 살린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살렸다고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반도체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8%, 세계 2위였어요. 메모리 반도체로 한정하면 70% 이상을 차지했죠. 배터리 분야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한국 3사가 세계 배터리 시장의 35%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세계 3위 자동차 회사였고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급성장하고 있었죠. 조선업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60% 이상으로 압도적 1위였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거야. 경제 분석가가 정리했어요. 몇 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였어요. 대한민국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계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성명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어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유럽, 아시아, 남미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이런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 언론들의 평가였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국무장관이 공식 브리핑에서 인정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언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야. 백악관도 조용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 국방부 차관의 비공개 브리핑이었어요. 앞으로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우선 협력 파트너로 고려할 것입니다. 그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실무진 회의에서였어요. 예전 같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던 자리였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 협력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국방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답변은 차분하면서도 확고했어요.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한국 국방부 실장이 명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회의실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예전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며칠 후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6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9.11 위기의 전 과정과 교훈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담긴 종합 보고서였죠.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70년대의 한국이 아니다. 그들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파트너로 성장했다. 미국이 21세기를 주도하려면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필수 불가결하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오늘날의 한국을 모르는 자, 미래의 세계를 읽을 자격도 없다. 25년간의 군 생활과 이번 위기를 겪으며 내린 결론이었어요.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조선업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미래 산업의 핵심을 모두 쥐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의지 혁신을 추구하는 열정,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 정신, 박정희의 모래사장, 도전 정신 정주영의 천, 한마리, 소대 뚝심, 이건희의 혁신의지, 그 모든 것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가 가장 밝은 미래라는 걸,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90일의 위기가 끝났지만 그 위기가 가져온 변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 파트너였고 앞으로도 그 자리를 지켜나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한국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현실. 그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의 진짜 위상이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나라. 혁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민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